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168페이지에 있는 2번 질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밑줄 칭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칭생 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칭생 부인의 소만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질문처럼 칭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자 관계 부존재를 제기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번 질문 퍼펙트하게 맞는 질문 되겠죠. 따라서 칭생 추정이 미친다면 칭생 부인의 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도 제기할 수가 있다까지 꼭 두 가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 기본서를 보시면서 원고 등을 비교해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 두 개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끝에 2의 상반행위에 밑줄 그어 두신 다음에, 자, 2의 상반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되게 쉽게 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판례가 한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우리 판례 입장 같은 경우는요, 2의 상반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형식적 판단서를 취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친권자에게 이익이 됐을 경우는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요, 그냥 유효한 게 원칙인데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 남용으로서 보완하는 게 판례다까지 한 번 더 기본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친권자인 모가 자기의 채무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주식회사의 채무에 밑줄 그어 두신 다음에,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를 대리해 가지고 담보권 한 것에 불과하지 자기의 채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요, 2의 3번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있는 4번 지문 가신 다음에 3번 지문과 4번 지문 두 개를 잘 비교하시되, 제가 자세하게는 다 설명 못하고 일단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자, 앞의 사안의 경우와 달리 친권자인 모 같은 경우가 자신이 연대 보증했던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똑같이 대리를 해가지고 자소유의 공유 지분이나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을 했다.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이 모 같은 경우에도 연대 보증했다. 그럼 결국 연대 보증 계약에 의해서 모 같은 경우에도 보증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의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돼가지고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연대 보증 채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감액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친권자 모의 이익으로서 기속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순수하게 주식회사 타인의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3번 지문이죠. 2의 3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 주채무에 대해서 친권자인 모 같은 경우가 연대 보증까지 했던 사건의 경우는요, 2의 상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뽑지 않고 직접 담보권 설정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담보권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 자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에 근거해가지고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이 어려운 지문인데,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그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빨간 펜 드신 다음에, 공동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친권자인 모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 A라고 하는 이제 아버님이 계시죠. 이 아버님이 이제 X라고 하는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A의 처인 B가 있었고요. 뭐죠? 그 밑에 C하고 이제 D가 있었는데, 이 C 같은 경우는 이제 성년인 자이고요. 성년자이고, 이 D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 사안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라고 하는 아버님께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일단 B하고 C하고 D가 공동상속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주의를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이 B 같은 경우가 자기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할게요. C하고 D를 봤을 때 모 B 같은 경우가 자기도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D를 대리해가지고 친권자의 지위에서 D를 대리해가지고 D를 상속 포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D가 상속 포기하게 되면 D의 그만큼의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이 C하고 B한테 요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B에게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 없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었던 B 같은 경우가 자기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 D의 상속 포기를 대리했을 경우에는 이해 상반행위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고 없으면 처음부터 무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뒤집어 가지고요, 이 B라고 하는 모께서 자기도 상속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D도 대리해 가지고 상속 포기 시켰을 경우에는 B 같은 경우가 상속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D의 상속 지분이 B한테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누구한테 간다?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친권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3자 C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상속 포기를 하고 D를 대리해서 상속 포기 둘 다 해버리는 경우는 이해 상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권 남용일 수는 있긴 해요. 이해되죠? 해놓고 이제 5번 지문 보세요. 빨간 펜으로 친권자인 모 B가 스스로 지도 상속을 포기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는 B가 상속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의 상속도 포기해가지고 결국 B하고 D께 전부 다 성년자인 C한테 갔을 경우에는 성년자 C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지 친권자인 모를 위한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요, 이해 상반 행위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문이 바뀌어서 친권자인 모가 자기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라고 나왔을 경우는요, 이해 상반 행위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특히 조심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70페이지인가요? 가신 다음 이렇게 안 넘겨집니까? 네, 가신 다음에 6번 지문은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죠. 모의 간통행위다 해서 모 같은 경우가 그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는데 그 모가 이제 그 피아노 학원 그 봉고차 모시는 운전사분하고 간통을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께서 이제 그 모한테 야, 니 지금 남편 A하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하고 다시 결혼하자라고 하니까 그 피아노 원장이었던 처인 B가 싫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이제 그 B의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참 쇼킹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아버님께서 사망했다와 같이 이 모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도 한번 끊으신 다음에 설령 모가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을 했는데 그 애들 키울 때는 열심히 키웠고, 특히 이 사안이 애가 2명이었는데 그 한 애가 조금 이제 아픈 애기였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 결국 그 아픈 애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미부나 고우나 어머님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비록 와이프가 간통행위를 해가지고 남편이 칼 맞아가지고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애들을 가장 위하는 사람이 엄마기 때문에 그 사유만 가지고는요, 친권 상실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6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요 친권 상실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정말 중요한 민법 개정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반기에 이루어질 개정 조항 특강도 반드시 들으신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가신 다음에 7번 해가지고 부양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지문 체크하신 다음에 칠판을 보시면, 자, 민법 조문에 의했을 때 부부끼리 밑줄 부부간까지만 그을게요. 부부간까지만 더 긋지 마시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인정되고 있는 상호 부양 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한번 끊어버리시고, 부부 중 일방은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대방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한 것은 물론이고, 밑줄 부양 의무의 이행 청구를 하기 이전 부분 같은 경우도 부양의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판례 번호를 검색해서 판례 평석을 다 찾아보면요, 이러한 판례 입장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판례 평석은 최근에 하나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 같은 경우는 청구 이전의 과거 부분은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지문 틀렸다.
그럼 1번 지문과 비교할 게 뭐냐면요. 자, 아버님이 A이고 어머님이 B이고 C라고 하는 어린 A가 있었어. 옛날 아버님들 같은 경우, 제 고향이었던 경상도 쪽에.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딱 봐. 너 이쁘네 하고 집을 나가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오셔가지고 네 많이 컸다 또 나가시는 거예요. 또 한참 뒤에 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어머니 B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 자의 장래 현재 말고 과거의 양육비, 즉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양육비 같은 경우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해서 부부간의 부양 의무 말고 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종래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 과거의, 즉 부부가 똑같이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이전 부분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판례의 근거 뭐냐면, 보통 대개 이제 그 미혼모, 미혼모, 그 미혼모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게 과거의 무식한 판례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변경돼가지고요, 이 과거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도 판례가 바뀌어서 과거의 양육비 같은 경우라면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부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판례가 변경되지 않아가지고요, 청구하기 이전 부분은 입증해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정답인 것이고, 양육비 같은 경우는요, 판례가 변경돼가지고요, 청구 이전 부분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 완성 등의 별도의 사유만 없다면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부양 의무에 관한 거하고 과거의 자연에 대한 양육비의 경우를 잘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가시면요, 5촌 사건이죠. 자, 제3자인 갑 같은 경우가 을의 혼 외자 병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비용을 쓴 거예요. 썼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가 병을 인지하거나 또는 병에 생모하고 혼인하지 않는 이상은, 즉 인지 따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을이라고 하는 실부에게 실자 병에 대한 부양할 의무가 법률상으로는 없죠. 왜냐하면 인지하기 전까지는요, 각종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까. 따라서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라면 비록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을의 진짜 자식인 병을 위해서 쓴 돈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을한테 법률상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먼저 인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인지 받아놓고 다시 갑이 을한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지가 없다는 게 키포인트니까 그걸 잘 주의해가지고 연습하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민법 제999조 상속 회복 청구권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또 중요한 질문이죠. 피인자에 대한 인지가 있기 이전에 상속물이었던 X 토지를 분할 처분했던 공동 상속인이, 한번 끊으시고, 그 X부터 생겼던 가시를 취득하는 것은 인지받았던 C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부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1번 질문 맞는 질문인데, 자,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이었죠. 해서 1014조를 한 번 더 떠올려 주신 다음에, 그때 이제 A하고 B가 있었죠. 이때 A하고 B 같은 경우가, 자, B 네가 X 토지를 전부 다 취득해라 라고 A하고 B 사이에서 상속물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C라고 하는 자가 인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 C 같은 경우는 B하고 A한테 동조에 근거해가지고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상속분 가액 지급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제가 이렇게 뭐랬냐면 A하고 B 사이에서 이미 분할기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 분할기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끝까지 유효하고 다만 C를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분의 가액만큼을 C가 A하고 B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나중에 C라고 하는 자가 아버님 갑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망하고 사후 인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B 같은 경우는 X 토지의 뭐다? 그렇죠.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X 토지에서 발생된 각종 가실에 대해서 B한테 수취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X 토지에서 발생된 가실 등에 대해서 C는 B한테 뭐 할 수 없다?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분 가액과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 가시면요. 방금 봤던 1014조에 근거해가지고 A하고 B한테 행사할 수 있는 상속물,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은 밑줄 그 성질이 상속 재산뿐 아닙니다. 여기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중요한 게 자 대립이 있긴 한데 판례 같은 경우는요. 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보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 회복 청구권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동조에 근거해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지문 또 옳은 지문 되겠다 해서 이 부분 바뀌면 진짜 풀기 힘드니까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C가 A하고 B한테 분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이번 지문 또 좀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여분인데 이 기여분 같은 경우는 판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문을 잘 봐야만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요. 기여했던 상속인이 민법 방식에 근거해가지고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이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민법 조문 잠깐 확인하고 다시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008조의 2를 보시면 1008조의 2 조문 잘 나옵니다. 자, 먼저 1항 보시면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해서 빠르게 할게요.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여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뭐 상당 기간 동안에 동거 등등등으로서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밑줄 협의로서 먼저 정한다. 협의의 밑줄 그으시고요. 따라서 이 기여분이 얼마까지다 또 기여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 있었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협의할 수 없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지고 제일 끝에 정한다 해서 첫 번째 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었을 때만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협의가 됐을 경우는요,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청구사항이지 가정법원 직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자 A 같은 경우가 스스로 청구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A한테 기여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여분 결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갈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항에 보시면요. 방금 봤던 제2항에 의해서 기여한 자 A 같은 경우가 청구를 하려면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1013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청구를 하거나 즉 이른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거나 또는 방금 봤던 1014조에 근거해가지고 상속물 가액 지급을 청구했을 때 비로소 아울러 가지고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도 없고 1014조에 근거해가지고 기여분 또 청구가 없고 오로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었을 경우에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13조, 1014조에 근거해가지고 청구가 있었을 때 아울러 기여분 결정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둘 다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음에 불과했을 경우는요, 기여분 결정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지문을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방식, 방금 봤던 방식에 의해서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제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공제항변은 뭐예요? 공제할 대상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제항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질문 틀렸죠.
더 나아가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항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에 대고 기업은 결정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까지도 한번 꼭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2번 지문 같은 경우도 1번 지문이죠.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지문을 보시면 기업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상속물 분할 전제로서 가지기 때문에 상속물 분할 청구가 있든지 아니면 1014조에 근거해가지고 청구가 있었을 때에만 기업은 결정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샤프로 만약에 이거 둘 다 없이 비교해가지고 오로지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었을 경우에는 기업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까지 잘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 파고들면 한참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고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74페이지 가신 다음에 상속물 분할을 봅시다. 자, 먼저 1번 지문을 가보시면 1015조 단서죠. 빨리 읽으시고 1015조 단서 상속물 협의 분할 이전 단계에서 공동상속인 A, B, C 중에서 A로부터 상속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했으나 D가 빨간 펜으로 그 D가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다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1015조의 제3자에 해당해가지고 보호되려면요 이전 등기까지 다 격려했을 때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1번 지문처럼 D가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1015조 단서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협의 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전 등기 안 했을 경우에는 1015조 단서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볼까? 또 나왔죠. 인지하기 전에 이미 분할 기타 처분된 상속물 X에서 발생된 가실 같은 경우는 상속물에 포함되지 않죠. 여러분들 상속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분할되고 처분된 X 토지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X 토지에서 발생된 가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실 같은 경우는 아버님 갑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망할 당시에 존재했던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가실은 상속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인지받았던 C 같은 경우가 A하고 B에게 동조에 근거해가지고 상속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X 토지가 아니라 X에서 사후에 발생된 가실 같은 경우는 산정 범위 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소가 승인해가 포기에 대해서 봅시다. 1번 지문 가시면 상속인이 아버님 갑의 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추심해가지고 왔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상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 처분함으로써 이른바 법정 단순 승인 간주가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단순 승인 간주가 이루어진 경우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빚이 엄청 많은 거야. 그 사실을 또 상속인이 중대한 가실 없이 몰랐어.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 뭐는 할 수 없다. 상속 포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미 승인했으니까. 따라서 상속 포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되겠다. 비교할 게 2번 지문입니다. 상속물을 협의 분할해가지고 이미 X 토지에 대해서 처분한 상속인도 중대한 가실 없이 채무 초과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한정 승인은 한 번 더 할 수가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겁니다.
해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 두 가지를 이거 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주신 다음에 1번 지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한정 승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 2번 두 가지를 잘 비교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가시면요. 결론만 합시다. 한정 승인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자,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원래 자기의 채무자 B가 있었는데 B가 사망해가지고 C라고 하는 상속인한테 상속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구한다. 상속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C 같은 경우가 이미 첫 번째 한정 승인했던 자예요. 한정 승인을 했다. 또는 C 같은 경우가 이미 상속 포기했던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C한테 상속 채무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하니까 이 C 같은 경우가 한정 승인의 항변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패소해버린 거야. 또는 C 같은 경우가 상속 포기의 항변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C가 다 패소해버린 거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A 같은 경우가 C 소유의 아파트 등에 대해서 집행하러 왔을 때 한정 승인했던 상속인이 한정 승인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가 집행하지 말라고 청구 이의의 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됐죠? 결론만 할게요. 여러분 다 했으니까. 자, C가 한정 승인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상속 포기했을 경우는요. 제기할 수가 없다까지 구분하신 다음에 다시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상속 포기가 아니고 한정 승인했던 사안이네요. 그런데 소송 절차에서 한정 승인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가지고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아시죠? 별도의 유보 없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 B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렸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한정 승인이 아니라 상속 포기했던 사안인 경우라면요. 판례에 근거했을 때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시면 4번 지문은 별표 치시고 사법시험은 이제 이거 가지고 하나의 큰 문제가 나왔었죠. 교재는 176페이지고요. 자, 지문을 봅시다. 상속 채권자 각각 한정 승인자에 대한 고의 실체로서 상속물에 대해서 담보물권 취득했던 을사이다. 어떤 경우냐면 자, 가불이죠. A라고 하는 자가 피상속인이고요. 상속인이고 B 같은 경우가 일반 상속인이었다. 이때 A한테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에게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 겸 상속받았던 X토지죠. X토지에 대해서 을 같은 경우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됐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X토지라고 하는 것이 경매가 됐을 때 갑하고 을 둘 사이에서의 배당 순서에 대한 판례거든요. 대법원 다수 의견에 의했을 경우에는 한정 승인한 사실을 외부에 공시할 수 없다. 그리고 별도의 조항도 없다. 따라서 일반 물권법상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자인 것이고, 갑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X토지가 경매가 되었을 때에는 먼저 노란색 펜. 을한테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는 게 있었을 때 갑한테 간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을 가보시면요. 비록 갑은 일반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물이었던 X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자 을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가신 다음에 5번 지문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D라고 하는 자가 상속 포기에 신고를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수리가 되고 있지 않은 동안에 나머지 A하고 B하고 C만 만나가지고 D를 빼버리고 상속물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요,
상속인 A, B, C, D, 즉 상속인 전부가 다 참가했을 때만 유효하다. 그죠? 근데 지금 사안에서 비록 D라고 하는 자가요, 상속 포기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법원에 의해서 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D라고 하는 자에게도 공동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거든요. 그렇다면 D까지 포함해서 협의했을 때 유효한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D를 제껴버리고 나머지 A, B, C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 효력이 없죠. 그런데 그 후에 상속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가 되면 상속 포기에 밑줄 긋고 쭉 빼신 다음에, 여러분들 상속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상속 포기를 D가 해버리면 아버님 갑이 죽었을 때부터, 즉 상속 개시 시부터 더 이상 D는 상속인이 아닌 거거든요. 해서 나중에 상속 포기 신고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수리가 돼버리면 다시 또 소급해서 유효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상속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계속 무효인 겁니다. 꼭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언에 대해서 봅시다. 178페이지죠. 자, 먼저 1번부터 봅시다. 1번 지문 가시면,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으로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다 할지라도 법률상 유언사항이다 아니다. 그렇죠. 매장 장소라고 하는 것은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했다 할지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도의에 불과한 것이지 법정을 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가시면요. 자, 밑줄 17세 미만인 자는 절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미만인 경우는 아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만인 자가 설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가시면요. 구수 방식에 의한 유언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여러분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 리마인드 해보세요. 유언의 방식이 아니었고 유언의 집행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자필 증서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언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만 다 구비했을 경우는요, 그 유언은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급박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수 증서의 경우에 일주일 내에 법원에 대해서 검인 받는 것은 유언의 집행이 아니고 유언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수 증서에 의해서 유언했을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의해서 검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언과, 아시겠죠? 구수 증서에 의한 경우를 항상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요, 구수 방식에 의해서 유언했을 경우에는 유언 방식 파트에 있는 조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의 방식의 한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그 검인을 유무에 의해서 받지 않으죠. 그 검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필 증서 등의 경우하고 항상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186이죠. 따라서 특정 유증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 186이니까 X토지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하고, 등기가 없었을 경우는 단순히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한 유형인 진명등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4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자, 특정 유형을 쭉 빼신 다음에 메모할게요. 포괄유증이라고 하신 다음에 포괄유증은 187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특정하고 포괄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글씨 보이죠? 이제 마지막 유류분인데 유류분이 조금 할 게 많죠.
자, 먼저 1번 지문 가시면요. 여러분들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대수하고 상속인하고 유류분권자를 비교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피상속인의 존속, 자매와 달리 밑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인은 맞지만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자하고 항상 상속인의 지위를 상속권자하고를요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자. 그래서 사촌이의 관계 같은 경우에 상속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에 공동상속인 중에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자, 유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버님께서 누군가에게 유증이나 증여 따위를 했었다. 특히 증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다시 더하기가 이루어진다까지 대충 떠올려 주신 다음에 다시 더하기를 할 때는 그 증여받은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인 경우하고 아예 제3자인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아버님께서 증여한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인 경우라면 판례에 의했을 때 별도의 기간 제한, 쌍방악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면 무조건 전부 다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비교해가지고 아버님 값께서 제3자였던 A 등한테 X 토지 같은 것들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그 증여 계약 체결 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는 무조건 더하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1년 이전인 경우는요, 쌍방악이었을 때만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혹시 시험 문제에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1년 이전의 증여인 경우에는 쌍방악이인 경우에만 더하기 한다면요, 틀린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한테 증여했을 경우는요 다 더합니다. 무조건 해서 2번 지문을 보시면, 자, 밑줄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1년 이전 어쩐지 여부, 쌍방악이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다 산입 더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 지문 맞는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할 때 제3자한테 증여를 한 경우하고 공동상속인 중에 일한 경우를 비교해가지고 한 번 더 기본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가시면요.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의사표시는 침해된 유증이나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적하면 충분한 것이지 개개의 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은요 할 필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예요. 자, 법관님, 우리 아버님께서 1년 이내에 어떤 아줌마한테 뭘 증여했습니다. 유증했습니다. 그 증여, 유증 행위를 찝어가지고 그 행위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써 그 아주머니한테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개개의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상속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한 번 더,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상속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아니고 제척기간의 문제고요.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경우는요, 제척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멸시효 기간 진행 중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면요, 뭐 했다? 그렇죠.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도 중단되는 거겠죠. 다시 보시면, 따라서 특정까지 할 필요 없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밑에 있죠. 소멸시효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3번 지문 다 맞는 지문이고요. 비교할 게 여러분들 상속 회복 청구는 중요합니다. 99구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중단 따위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시면 아주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유류분 건자 B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 이전에 밑줄 사인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게까지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유류분 건자 B가 그 아주머니한테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 아버님께서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그 아주머니한테 거액의 돈을 뭐 했다? 줬다. 돈을 증여를 했다. 근데 그 증여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 유류분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해서 그 침해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돌려주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4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밑줄 사인 증여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아버님께서 그 아주머니한테 줬던 사인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라면 그 아주머니께서 먹은 게 있다 없다? 전혀 취득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사인 증여가 무효라면 자기의 유류분 침해된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뭐예요? 법률상 양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인 증여의 처음부터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제 끝에 자신의 유류분 침해되었음에 근거해가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요, 아버님께서 했던 증여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가시면요, 원칙은 원물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가액 반환이 아니고 원물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니까 5번 질문 맞는 질문이다. 강사 이건 다 아는데 왜 이거 했냐? 5번 질문하고 6번 질문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유류분 건자 원고가 가액 반환 청구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원물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가액 반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 한번 끊으시고요. 밑줄 가액 반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액 반환 명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자, 뒤집으면 원물 반환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는 5번 질문이죠. 원물이 가능하면 원물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 가능할 때도 원고가 원물에 대해서 반환 주장하고 피고도 비교해가지고 그 원물 자체에 대해서 가액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반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게 최신 판례 입장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원물 반환 가능해요. 근데 원고가 가액 반환 청구했어요. 그게 대놓고 피고가 별도의 반대를 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요,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 가능해요. 그런데 6번 질문처럼 반대했으면요, 그러면 다시 원칙 가가지고 가액 반환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원물 반환에 의해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6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이 아마 마지막 질문 같은데 맞나요? 그 무료 특강이지만 강의하는 기간 동안에 준비 진짜 많이 했고, 또 여기 있는 질문들 같은 경우가 제가 그냥 뽑아낸 질문들이 아니고 강의하면서 또는 홈페이지에 질문글이 올라올 때만 제가 다 확인하고 메모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거듭 반복하시고, 다들 최신 판례 빼고는 다들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기본서에다가 정리해가지고 막판에는 계속 기본서 돌리시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 이후에 또 만든 얇은 얇지도 않은 양도 많더라고요. 그런 또 마무리 자료집 구해가지고 거기 또 수업 듣고 밑줄 긋고 할 시간에 기본서 3번 읽으면 시험 붙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원고 유류분 건자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피고인데, 이 B 같은 경우가 유류분 침해한 게 맞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자 맞아가지고요. 자, A가 B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X 토지인데 그 목적물이
자, 이 X 토지에서 발생된 가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A가 B에게 소를 제기해가지고 A가 승소했다. 이 원물 말고 X 토지에서 발생된 가실 부분 같은 경우도 B가 A한테 반환해야 될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판례의 첫 번째 논리 1번. 이렇게 A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가지고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B는 처음부터 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럼 강사의 B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X 토지에서 발생된 가실 같은 경우도 A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겠다 하면 안 되죠. B라고 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 번째죠. B 같은 경우는요, 선의의 점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법 제201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B한테는 뭐가 있다?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네 번째, B가 아기가 됐을 때부터는 가실에 대해서 반환해줄 의무가 있죠. 언제부터? 그렇죠. 소 제기시 때부터는 줍니다. 그 전까지는요, 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B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았을 때는 B가 선이겠습니까? 악이겠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일단 B는요, 선인 것으로서 추정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B 스스로 선임에 대해서 주장 증명할 필요 없이 누가 A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까지 잡아두신 다음에 마지막 지문 확인하고 이번 특강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행사하는 경우에 그 유류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케 되므로 끊고 맞습니다. 자, 피고는 자신이 스스로 선의임에 대해서 주장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틀렸죠. 일단 피고 같은 경우는요, 선의자로서의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의를 주장하는 반환 의무자 아닌 유류분권자 A한테 증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틀렸다. 따라서 A가 B의 악의에 대해서 주장 증명하면 그때부터는요, 유류분권자 A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해서 선의인 기간 동안은 201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가실을 수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 악의가 됐을 때부터 줘라. 악이 됐을 때는요, 증명 책임이 피고가 아니고 유류분권자 A한테 있다까지 잘 구분해가지고 요지 다 읽어주시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진이었고요. 다음에 또 개정법령 그리고 재심판례 특강 때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